단 50년, 한 사건이 다음 사건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면서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바뀐 한국 역사상 가장 압축적이고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격동의 50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한 나라의 주권은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주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그 힘으로 다음 것이 쓰러지고 또 다음 것이 쓰러지면서 서서히 하지만 결국에는 막을 수 없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지금부터 그 도미노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총 6단계를 거쳐서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 볼 텐데요. 포유된 왕국에서 시작해서 조약 체결과 내부 갈등을 지나 마지막 국권 피탈의 순간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1860년대 바로 이 사람,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안으로는 개혁을 통해 왕의 힘을 키우고 밖으로는 외국 세력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 문을 걸어 잠그려고 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가쁘게 사건들이 몰아치죠. 특히 1860년 한 해에만 큰 충돌이 3번이나 있었어요. 프랑스 신부들을 처형하니까 프랑스가 보복으로 쳐들어오고요. 미국 상선을 불태운 사건은 나중에 미국이 침략하는 직접적인 빌미가 됩니다. 이런 연쇄적인 충돌은 조선의 쇄국 정책을 더 강화시켰고 결국 전국에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척화비를 세우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굳게 닫아건 문도 결국 힘 앞에서는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여기 두 조약을 한번 보시죠. 이 둘은 조선의 문을 열었다는 점은 같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 첫 조항에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명시돼 있어서 겉보기엔 그럴듯하죠. 하지만 사실 이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없애려는 일본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해안 측량권과 치외법권이라는 진짜 목적을 숨겨뒀죠. 해안 측량은 나중에 침략할 길을 미리 봐두겠다는 거고 치외법권은 일본인이 조선 땅에서 죄를 지어도 조선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반면에 미국과의 조약에선 최국 대우가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자동 업데이트 조항 같은 겁니다. 만약 조선이 나중에 다른 나라에 더 좋은 조건을 내주면 그 혜택이 미국한테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죠. 이 두 조약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선의 주권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외부에서 불어온 바람이 나라 안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문물을 둘러싼 내부의 권력 다툼이 외국 세력에게는 개입할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 첫 번째 폭발이 바로 이모군란, 구식군인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원인은 신식 군대와의 차별 대우였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결과입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 두 나라가 모두 수도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판이 깔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불과 2년 뒤, 이번에는 급진적인 개혁가들이 주도한 삼일천하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실패가 낳은 천진조약. 이게 바로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결정적인 장치가 됩니다. 앞으로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땐 서로에게 꼭 알려주자. 별거 아닌 약속 같지만 사실은 10년 뒤에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드디어 운명의 해 1894년입니다. 이 해에 정말 모든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조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게 되죠. 먼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건 성격이 2번 바뀌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처음에는 못 살겠다, 갈아엎자 하는 내부의 반란이었는데 여기에 일본이 끼어들면서 외세는 물러가라 하는 항일전쟁으로 그 성격이 변한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한쪽에선 농민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각 서울에선 일본 주도로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갑오개혁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개혁이 가져온 수많은 변화 중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이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신분제가 법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이건 뭐 사회 전체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후 조선은 이제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보려고 마지막 발버둥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려는 여러 갈래의 필사적인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왕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움직였죠. 고종은 일본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는 아관파천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집니다. 동시에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독립협회를 만들어 외세의 이권 침탈에 맞서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의회를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종은 다시 궁으로 돌아와 더 이상 왕이 아닌 황제가 되어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를 발급하는 등 국가 시스템을 바꾸려 했고요. 그야말로 독립국가의 위상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불꽃마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경쟁자가 없어진 일본이 아주 차근차근 대한제국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체계적입니다. 1904년 전쟁을 핑계로 한반도를 군사기지처럼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고요. 곧바로 정부 안에 자기네 사람들을 고문으로 심어서 내정을 간섭합니다. 그리고 1905년 나라의 입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외교권을 빼앗아 버리죠. 이게 바로 을선의객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요. 여기에 저항하니까 1907년에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마지막 남은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도미노가 완벽하게 다 쓰러진 거죠. 나라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1905년 언론인 장지연은 신문에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 놓아 통곡하노라. 당시의 국가적 절망과 저항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외침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항은 크게 두 갈래로 나타났어요. 한쪽에서는 산으로 들어가 총을 들고 싸우는 의병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 싸우는 것보다 힘을 키우는 게 먼저다 라면서 학교를 세우고 회사를 만들어 실력을 키워야 독립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애국 계몽운동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나라를 되찾겠다는 목표는 같았습니다. 결국 이 50년의 거대한 도미노는 내부의 분열이 외부의 야심을 불러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뼈아픈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주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